이 땅에 전쟁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오늘도 크게 두 가지 뉴스를 좀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요. 사드 배치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한 얘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일 사드 체계 국내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합의, 결국에는 한미 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던 그 합의를 계속 존중해 나가겠다. 사드 배치를 인정한 것과 같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국내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차원일 뿐이지 한미 간에 사드 배치 합의 자체를 되돌릴 생각은 없다. 이런 식의 발표를 지난 9일에 했었는데요. 오늘 발표가 났죠. 6월 29일, 30일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내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그 행보들로 봤을 때 미국의 의도와 한반도 정책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를 지금 밟기 위한 TF를 구성 중이고, 어젠가요 국방부 차관이 성조 부지를 방문해서 주민들을 만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좀 아쉬운 점은 사드 배치 반대가 어떤 그냥 대통령의 결정이라든가 한 나라의 정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난 촛불 항쟁에서 연인원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겨울 광화문 광장을 메우면서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사드 배치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미국의 무기가 이 땅에 무기한으로 무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 또한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 또한 자신감을 가지고 사드에 대한 즉각 철수를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로, 근데 제가 보기엔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사드 배치를 하겠다라는 1년 뒤에는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매우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토를 미국의 무기를 위해서 무상으로 무기한 내어주는 것, 이거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네, 그 한미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미국이 무기를 배치를 위한 땅을 요구를 하면 우리는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미상호 방위 조약은 무기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미국이 요구하면 언제까지 내어주게 되어 있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그 전 세계 미군 기지를 다 알아보진 못했지만 도대체 미군 기지를 미국은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봤는데요. 필리핀 수빅 같은 경우에는 10년 기한으로 대여를 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나라는 이제 돈을 내고 미군 기지를 사용하고 뭐 그러는 거고, 혹은 홍콩 같은 경우에는 100년 기한을 주고 영국한테 줬던 땅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한미상호 방위 조약에 우리가 미국과 어떤 전쟁을 해서 진 나라도 아닌데, 어떤 한국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북한으로부터 동맹 강화가 지켜준다라는 명분으로 무기한으로 무상으로 주는 것이 맞는가, 이런 좀 문제 제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영토 주권에 대해서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독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토 주권이라고 하면은 바로 영토 내의 사람과 사물을 통치하는 그런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일본에서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그런 이유가 바로 무슨 해양 자원이나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군사적 거점으로 또 이용하려는 것도 하나의 목적일 수 있는데, 미국은 이 한반도를 대중국 봉쇄 전략으로 이렇게 자신의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군사적 거점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알아서 그렇게 내어주는 것, 이것 또한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우리 국민의 이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영토를 내어주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성주 또한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백악관에서는 사드는 미국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뜻인가요?
네,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한국의 방어를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무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미국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냐 또 한국의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이 보수 언론들은 사드에 대해서 한미동맹의 상징인, 그래서 자칫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면 한미동맹의 균열이 가는 것이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꼭 반드시 사드 배치는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드는,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사드는 오바마 정부 때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오바마 때 했던 사드 한국 배치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사드가 발사대 2개가 야전 배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미국이 진심으로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사드 배치를 하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드 부지를 제대로 공사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지방 공사를 하고 발사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레이더를 틀려면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송전탑을 통한 어떤 배선을 통한 전기를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북한의 미사일을 감시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일단 들여왔습니다. 그 과정 없이. 그래서 사진들을 보면 사드 미사일 발사되는 그 잔디밭 위에 패드를 하나 깔아놓고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냥 얹어놨을 뿐인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고 자기네 핵심적인 무기라고 생각하는 그 사드 무기를 그냥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떨어져서 어떤 때는 레이더가 꺼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탐지하기 위해서 사드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느냐라고 하기에는 너무 허술하게 사드를 배치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도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사드 배치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미국도 인정을 했었지만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그래서 중국의 우려를 트럼프가 이해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중국의 어떤 군사적인 경제와 중국과의 무역계에서 자기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하나의 협상 카드로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입장에선, 혹은 그리고 장사꾼 트럼프 입장에서는 돈을 더 받아낼 수 있는 하나의 무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협상 카드고 또 돈을 받아내기 위한 하나의 카드이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적으로 사드를 철수를 하면 한미동맹의 근이 가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트럼프가 사드에 대해서 중요하게, 매우 중요하게 그 자기들의 어떤 무역과 경제를 생각해서 얼마 전에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했는데 그거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렇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드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얼마 전에 21일에 북한의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 발사했던 것도 잡아내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 게 이제 연료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잡아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냥 야전 배치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좀 강하게 사드 배치 철회를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정부 조금 아쉬운 게 여전히 계속 국익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국익, 도대체 누구의 국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사드 배치 오히려 우리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좀 더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미 이사단 콘서트가 파행된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미 이사단에서 이렇게 콘서트를 하려고 했던 것들 여러분들 신문 기사를 통해서 다들 한번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리나라 가수 중에 패트김이나 이렇게 영어가 들어가는 가수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트로트나 이런 그 가요 분야는 60년대, 70년대에 미군 부대에서 공연하는 데에서 나오는 그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가수들이 미군 부대를 방문해서 공연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절이 있었는데, 저도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기사를 봤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몰랐었네요. 미 이사단이 창설을 올해가 100주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창설을 우리나라에서 한 건 아니고,
17년인가요?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건 아니고요. 자기네 나라에서 태평양 사령부 산하에 이 사단을 창설을 한 것을 우리나라 의정부 시가 기념하고 감사해 하면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의정부 어떤 NGO 단체들이 이게 이제 정당하냐라고 얘기하면서 뭐 얘기해가지고 가수들이 안 오게 되고 그래서 노래 공연이 없는 게 됐었는데 청와대 대통령이 유감이다. 미 이사단 콘서트가 파행이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해주면서 대신 사과하는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미 이사단은 어떤 부대였냐면, 뭐, 한국전쟁에 처음 출두하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 2002년에 효순이 미선이 여중생을 장갑차로 깔아서 죽게 만든 군인들이 미 이사단이죠. 그래서 그 미군들이 죽음에 대해서 여중생들의 죽음에 대해선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으로 법원 판결이 나고 그러면서 2002년에 그 효순이 미선이 촛불을 만들게 했던 그 장본인이 미 이사단 군인들인데 그 이사단 군인들에 대해서 환송과 감사를 표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파행이 됐다라고 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저는 매우 유감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반발하는 이유, 지역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다 같이 이렇게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도 2002년 그 당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요. 한참 월드컵이 막 있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월드컵에 관심이 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중생 2명이 하굣길에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서 이렇게 깔려 죽은 사건,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발에 이렇게 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밝혔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여중생 2명이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서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한미 간의 조약에 의해서 소파 협정에 의해서 그 주범인 미군들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또다시 어떤 형태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다음 기사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기사인데요. 최근에 내일이면은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7주년이 되는 날이 됩니다. 원래 남과 북은 이 중요한 날을 함께 기념하자, 공동행사를 펼쳐보자 해서 준비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 진행 과정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앞으로 상황 어떻게 될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남북이 합의한 계획으로는 내일 평양에서 6.15 17주년 기념행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지난주 6.15 실천 남측위원회에서 이번 6.15 기념행사는 남과 북이 각자의 장소에서 하는 분산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저희 서울에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북에서는 북 나름대로 각자 6.15 기념행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권 교체에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 중에 하나가 과연 남북관계, 대북 정책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상징하는 많은 적폐 중에 하나가 남북관계를 더 이상 파탄낼 수 없을 지경으로 완전히 끝장내버린 거였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가 관심이 매우 많은 상태고 어제 드디어 통일부 장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교통일 분야에 아직 청문회를 통과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 없어서 구체적으로 뭔가 권한을 가지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외교통일 분야에 대략적인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풀어가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후보 시절보다 더욱 강하게 북핵 문제랑 연관시켜서 남북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혹은 민간교류 재개조차 유엔 제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개를 검토하겠다 혹은 유연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교류의 대표적인 것을 원래는 당국과 함께 하는 게 맞았겠지만 민간교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6.15 기념행사였고 민간이 주인이고 민간이 주체인데 이것 또한 유엔 제재의 범위 내에서 생각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평양을 방문할 사람들에게 허가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6.15 행사를 그냥 추진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서울에서 분산 개최하는 것으로 되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는 그 어떤 제스처나 구체적인 것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내에서 이렇게 일단 남북관계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제가 월요일날 개성공단 그 관련 토론회를 갔었는데 그 개성공단 관련 기업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학자들, 변호사들의 똑같은 한결같은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랑 남북관계를 연결시키는 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은 없다. 따로 가야 된다. 따로 풀어야 되는 문제를 이렇게 연계시켜버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이 한결같았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죠. 북핵 문제랑 남북관계를 연계시키면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었던 5년임에도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한 게 노무현 정권이었었는데 같은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사실 지난주에도 잠시 소개를 드린 바 있는데요. 우리 민족의 만남의 문제, 우리 민족끼리 우리가 같이 만나서 교류를 하겠다는데 국제사회의 눈치 볼 거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민족 화해와 협력의 상징, 그리고 공정 공영의 정신, 6.15 공동선언 17주년 행사 내일 진행되는데요. 시민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